남편 상훈이 또다시 긴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가 떠난 집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거실 벽에 걸린 값비싼 스위스제 시계의 초침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고,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내 발소리는 텅 빈 공간을 부유하다가 힘없이 쓰러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집은 나를 위한 안식처라기보다 나라는 존재를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나의 직업은 이 고독을 견디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나는 고요함 속으로 침잠했고 세상과 나 사이의 문을 스스로 닫아 걸었다. 그날 오후 이 집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이사 트럭의 요란한 후진 소리였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이었다. 나는 2층 서재의 창가 블라인드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새로운 이웃. 그것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할 그저 일상의 작은 소음에 불과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짐을 나르는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한 손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원목 의자를 직접 옮겼는데 마치 연약한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옆얼굴에는 세월이 조각해놓은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마치 내 시선을 느꼈다는 듯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 집 2층 창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급히 블라인드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라인드와 유리창을 꿰뚫고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내 삶의 무대 뒤편, 텅 비어있는 내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선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낯선 타인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애써 옆집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감각이 그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던 주말 오후 나는 전문 가드너가 완벽하게 가꿔놓은 정원에서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다. 의미 없는 시간 죽이기에 불과했다.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클레마티스로군요. 돌아보자. 낮은 담장 너머에 그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내 정원의 보라색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멋쩍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져가네요. 그는 잠시 시든 꽃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내게로 옮겼다. 클레마티스는 겉은 화려하지만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꽃이죠.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만큼은 늘 서늘하게 지켜줘야 하고요. 그의 말은 내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정말로 그냥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기댈 곳이 필요한 뿌리는 서늘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 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가면 아래의 연약함을, 내 화려함 속의 서늘한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시들어가는 클레마티스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마음의 정원을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낯선 남자가 담장 너머에서 단숨에 간파해버렸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위험한 종류의 끌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담장 위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그를 볼 수 없었다. 그의 집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고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멋대로 추측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에 휩싸여 지내던 며칠이 지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날이면 집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져 마치 물속에 잠긴 잠수함처럼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곤 했다. 번역하던 원고 위로 시선을 든 나는 습관처럼 옆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현우가 지붕이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비켜나 오직 자신만의 고독 속에 잠겨 있는 남자의 모습. 나는 그 뒷모습에서 바로 나 자신을 보았다. 남편과 함께일 때조차 느끼던 지독한 외로움의 감각을 그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 대신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내리는 동안 그윽한 커피 향이 텅 빈 집을 채웠다. 나는 가장 아끼는 찻잔 2개의 커피를 따랐다. 쟁반을 들고 우산을 펼쳐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나의 모든 행동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빗물이 잔디를 적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두 집 사이의 경계인 낮은 화단을 가로질렀다. 그의 집 테라스 앞에 섰을 때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렸다. 나는 조금 멋쩍은 기분에 서둘러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커피가 생각나서요.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옆자리를 권하며 대답했다. 방해라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툭, 투둑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는 충만한 침묵이었다. 남편과 나는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해 늘 TV를 켰다. 하지만 이 남자와의 침묵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편안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시선은 여전히 빗줄기에 고정한 채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내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가장 깊은 고독의 근원을 내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나 역시 내 안에 무언가를 꺼내놓아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도 비 오는 날엔 가끔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백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담장 위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그를 볼 수 없었다. 그의 집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고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멋대로 추측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에 휩싸여 지내던 며칠이 지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날이면 집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져 마치 물속에 잠긴 잠수함처럼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곤 했다. 번역하던 원고 위로 시선을 든 나는 습관처럼 옆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현우가 지붕이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비켜나 오직 자신만의 고독 속에 잠겨 있는 남자의 모습. 나는 그 뒷모습에서 바로 나 자신을 보았다. 남편과 함께일 때조차 느끼던 지독한 외로움의 감각을 그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 대신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내리는 동안 그윽한 커피 향이 텅 빈 집을 채웠다. 나는 가장 아끼는 찻잔 2개의 커피를 따랐다. 쟁반을 들고 우산을 펼쳐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나의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빗물이 잔디를 적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두 집 사이의 경계인 낮은 화단을 가로질렀다. 그의 집 테라스 앞에 섰을 때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렸다. 나는 조금 멋쩍은 기분에 서둘러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커피가 생각나서요.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옆자리를 권하며 대답했다. 방해라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툭, 투둑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는 충만한 침묵이었다. 남편과 나는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해 늘 TV를 켰다. 하지만 이 남자와의 침묵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편안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시선은 여전히 빗줄기에 고정한 채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내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가장 깊은 고독의 근원을 내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나 역시 내 안에 무언가를 꺼내놓아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도 비 오는 날엔 가끔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백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의 커피 이후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담장 너머의 어색한 이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엿본 비밀스러운 동지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정원에서 마주친 그가 내게 먼저 제안했다. 지난번엔 제가 커피를 대접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차를 대접하고 싶군요.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집 현관문을 넘는다는 것은 담장을 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그의 세계로, 그의 사적인 시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 안의 호기심과 끌림이 이성적인 두려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집은 그 자신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내가 사는 집처럼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나 값비싼 가구는 없었다. 대신 손때 묻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낡은 오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의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공간 곳곳에는 그가 직접 그린 듯한 건축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나의 집과 달리 그의 공간은 지성과 온기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었다. 그가 보여주고 싶다던 것은 아내와 함께 살던 마지막 집의 설계도였다. 그는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아내의 동선을 고려해 창을 내고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심기 위해 정원의 위치를 정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추억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죽은 사람을 이토록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 남자의 마음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의 공간은 나의 시간이 되었다. 남편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는 늦은 오후가 되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우리의 만남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어떤 날은 그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 책만 읽었다. 어떤 날은 그가 아끼는 낡은 LP판을 함께 들었고 또 어떤 날은 와인을 마시며 내가 번역하고 있는 책의 주인공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외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사이에 피어나는 위험한 감정에 대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스케치북을 넘겨주다 스치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 와인잔 너머로 마주치는 길고 깊은 시선, 그리고 음악이 멎은 뒤 찾아오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나는 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지적인 공허함을, 그는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시간의 공백을 서로를 통해 채우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남편의 귀국일이 가까우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친구도 이웃도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함께 건너고 있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계절이었다. 나는 이제 남편이 없는 저녁이면 습관처럼 현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은 그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주방에 울려 퍼지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섞이는 향긋한 냄새. 낡은 오디오에서는 챗 베이커의 쓸쓸한 트럼펫 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내 텅 빈 대저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충만한 온기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가 만든 파스타를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음식을 넘기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의 완벽한 대화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와인을 마셨다. 그는 건축가로 일하던 시절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어느 노부부를 위해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창을 설계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종류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로 갑옷처럼 둘러싸인 내 삶과 달리 그의 세계는 작고 진실되고 따뜻했다. 나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지는 순간 이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내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남편의 이름에 꿈에서 현실로 강제로 끌려 나온 기분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훈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의례적인 질문도 없이 곧바로 자신의 용건을 쏟아냈다. 홍콩 출장 일정이 하루 늘었어. 호텔 스위트룸도 엉망이고 여기 애들은 일 처리가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VVIP들 초청 만찬 있는 거 알지? 당신이 호스트 역할 제대로 해야 돼. 내 얼굴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거실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초라한 모습을 현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작아져 있었다. 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을 안 하게 해야지. 지난번 자선 파티 때처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아, 끊어야겠다. 미팅 들어가야 돼. 통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자 현우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나를 배려해주는 척 시선을 피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비참함을 모두 알아차렸다는 것을. 나는 와인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내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킬 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투명한 와인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무너진 것은 나의 거짓 미소만이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내 삶의 모든 자존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는 그저 나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내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배려였다. 그는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의 격한 감정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와인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눈물로 젖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빛은 깊고 뜨거웠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는 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눈꺼풀 위에, 그리고 뺨 위에, 마지막으로 내 입술 위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와인과 눈물이 뒤섞인 슬프고도 절실한 입맞춤이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남자의 품이 지금 내가 있을 유일한 곳이었다. 그는 나를 이끌고 침실로 향했다.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채 순순히 그를 따랐다. 하지만 침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위로하던 그의 다정함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나를 온전히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조용한 지배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본능적인 위기감에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이미 내 앞을 막아선 뒤였다. 그는 서랍에서 검은색 실크 스카프를 꺼내 들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소름처럼 귓바퀴를 감쌌다. 아무것도 보지 마. 그냥 나만 느껴.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가 내 눈을 가렸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시각이 차단되자 나는 방향을 잃은 작은 배처럼 무력해졌다. 오직 그의 존재만이 이 어둠 속 유일한 등대였다. 그는 그런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손목을 머리 위로 부드럽게 겹쳐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내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반항하지 마, 서진 씨. 당신이 원하던 게 바로 이거잖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당신을 괴롭히던 세상은 이제 없어. 오직 내 목소리와 내 손길만 존재할 뿐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완벽한 복종의 상황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민감한 곳을 마치 오래된 지도를 읽듯 정확하게 찾아내어 일깨웠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쾌감은 몇 배는 더 강렬했고 나는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 밤 나는 내 남편을 배신했다. 아니, 어쩌면 30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나 자신을 배신하고 내 안에 괴물처럼 숨어있던 진짜 욕망과 마주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나를 지배하는
침실의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의 짧은 길은 마치 국경을 넘는 미립국자처럼 위태롭고 비현실적이었다. 내 몸에는 그의 흔적이, 그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몸을 씻어냈지만 그 밤의 기억은 피부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여자를 보았다. 눈빛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여자. 위험한 쾌락의 맛을 알아버린 여자였다. 며칠 뒤 남편 상훈이 귀국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요란한 존재감은 그동안 현우와 내가 만들어 온 고요하고 내밀한 세계를 단숨에 깨뜨리는 침입자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나를 가볍게 한번 껴안고는 곧바로 출장에서 얻은 성과와 다음 사업 계획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 얼굴에 드리워진 미묘한 그늘을, 내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쓰고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모든 신경은 벽 너머 현우의 집을 향해 있었다. 주말 저녁 상우는 자신의 사교성을 과시라도 하듯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과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며 현우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나와 현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내 남편. 상우는 비싼 와인을 따르며 현우에게 자신의 사업과 인맥에 대해 떠벌렸다. 현우는 과묵한 미소로 응하며 때때로 지적인 질문을 던져 상훈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긴장감 속에서 음식을 날랐다. 그때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 내 다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현우의 구두 끝이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소유욕 가득한 시선이었다. 나는 그 시선 아래 온몸이 속박된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상우는 곧 다시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가 떠나는 밤이면 나는 어김없이 담장을 넘었다. 처음에 애틋함이나 두 번째의 망설임은 이제 없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갈증이었고 나는 사막의 나그네처럼 그의 샘을 찾아 헤맸다. 우리의 잠자리는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그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나를 길들였다. 어떤 날은 눈을 가린 채 그의 목소리에만 의지하게 했고 어떤 날은 내 손목을 부드럽게 묶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지배 아래 나는 수치심과 쾌감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한 춤을 추었다. 낮 동안 나를 올가매던 모든 책임과 역할로부터 벗어나 오직 쾌락만을 좇는 본능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위험한 해방감에 중독되어 갔다. 그의 집에서 돌아와 남편의 옆자리에 누울 때마다 나는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번 그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지에 대한 위험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의 중독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아니, 헤어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는 옷을 챙겨 입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만 내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옆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밤의 찬 공기를 맞았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술 기운과 그를 향한 중독에 가까운 그리움이 뒤섞여 나를 현우의 집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완벽하게 맨정신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실내에는 그가 피워둔 인센스 향이 몽환적으로 감돌았고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그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술에 취해 붉어진 내 얼굴과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본 그의 눈빛이 만족스럽게 빛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취했군요, 서진 씨.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있으니.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알코올에 잠식된 내 뇌를 부드럽게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그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랍에서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꺼내 들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심장이 공포와 기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내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그가 천천히 스카프를 들어 내 눈을 가렸다.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이 스치고 시야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완벽한 고립감.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존재만이 남았다. 어둠 속에서 청각과 촉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그의 발걸음 소리, 가운이 스치는 소리,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공포인 동시에 짜릿한 전율이 되어 나를 덮쳤다. 그는 내 뒤에 서서 내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당신 남편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자신의 아내가 바로 옆집에서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려진 채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 그의 말은 내 마지막 남은 수치심마저 쾌감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내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감게 하더니 그대로 나를 안아들었다. 나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단단한 몸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나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발바닥부터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 몸 위로 얼음 조각을 천천히 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감각이 지나간 자리를 그의 뜨거운 입술이 뒤따랐다. 극단적인 온도 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그에게 지배당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대담해진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토해냈다. 더 제발, 나도 모르게 애원의 말이 새어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내 귓가에 다시 속삭였다. 그래야지. 서진 씨. 원하는 건 솔직하게 말해야지. 당신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잖아. 그의 말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더 지독한 쾌락의 세계로 이끌었다. 절정의 순간 나는 비명 대신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시각이 차단된 채 맞이하는 쾌감은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나 우주 속으로 흩어지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내 눈을 가렸던 스카프를 풀어주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희미한 불빛에 눈이 부셨다. 나는 그의 집 거실 바닥에 그의 가운 자락 아래 흐트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격렬한 정사가 끝난 후회의 나른함이 아닌 사냥의 성공한 포식자의 만족감과 나에 대한 완전한 소유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가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서진 씨.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 위험한 밤 이후 나는 깨달았다. 현우에게 중독될수록 내 영혼은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그는 구원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의 공허함을 파고든 또 다른 형태의 파괴자일 뿐이었다.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남편 상훈이 유럽 출장을 떠나기 며칠 전 나는 그를 서재에 마주 보고 앉았다. 나는 처음으로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의 아내로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늘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이토록 단호하게 관계의 끝을 이야기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을, 나는 나의 체념을. 그는 나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비로소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만은 안 된다며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내게 상상도 못한 제안을 해왔다.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 나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이민을 가자는 것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뒀기 때문이야. 이젠 정말 당신 옆에 있고 싶어. 여기서 다 버리고 우리 딱 둘이서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다. 이민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현우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것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독을 빼내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마지막임을 알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었다. 그를 마주한 순간 나는 말없이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평소와 다른 나의 대담하고 절박한 모습에 현우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가 이 밤을 온전히 갈망하고 있음을, 이 밤이 특별해야만 함을 직감했다. 그는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침대 발치에는 대형 전신 거울이 세워져 있었고 침대 헤드에는 여러 개의 검은색 실크 스카프가 흩어져 있었다. 그의 변태적인 성향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낮은,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침대 끝에 서요.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을 봐. 나는 그의 말대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뒤로 다가와 내 옷을 천천히 벗겨내렸다. 그리고 내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잡아 침대 헤드 기둥에 하나씩 묶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거울 속의 나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봐요, 서진 씨. 저게 당신이야. 당신이 원하던 진짜 모습. 그는 내 눈을 가리는 대신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이 그의 손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만들었다. 그는 내 몸의 가장 민감한 곳들을 마치 처음 발견한 보물처럼 탐닉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의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나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하는 물건을 들고 왔다. 그는 그것을 내 몸 위로 가져오며 속삭였다. 인간의 몸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봐야지.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각의 홍수.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나는 그의 어깨를 있는 힘껏 깨물었다. 절정의 순간 나는 비명 대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웃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한 웃음. 온몸이 부서질 듯한 쾌감의 파도가 몇 번이고 나를 덮쳤다. 그 어떤 밤보다도 강렬했고 완벽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침대 위에 무너져 내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내 옆에 누워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은 언제가 좋겠어요? 나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없어요. 나 떠나. 나는 그의 집을 나섰다. 내 인생에서 그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남편 상훈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2개의 단출한 캐리어만이 우리의 전 재산이었다. 나는 옆집 남자의 비밀을, 그와 나눴던 위험한 밤들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묻었다. 그는 내게 잊고 있던 나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와 함께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지난 30년의 세월, 내 남편과의 역사를 버릴 수 없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고마워, 서진아. 기회를 줘서.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이 비행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길을 잃어보기로 했다. 비로소 우리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